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50개 나라 4천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이동수단과 친환경 등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기술 혁신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이호 시카 원자력발전소에 1에서 3m에 이르는 쓰나미가 여러 차례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코리쿠 전력은 안전상 영향은 없다고 밝혔지만 변전소와 송신선의 여러 설비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중의 글루타치온 제품 일부가 함량을 부풀려 표시하거나 효능을 과장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제품을 살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 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 활동을 한 10대는 47.9%로 전 국민 평균인 62.4%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첫 민간 달 착륙선에 도전한 미국 기업이 이번 발사는 기술적 문제로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내게 했다는 미국 계획은 2026년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8일 미국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달 무인 탐사선 페레그린. 페레그린은 달 표면 구성과 방사능을 조사할 과학 장비와 탐사 로봇을 싣고 다음 달 23일 달 앞면에 있는 용암지대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We've sent many probes that orbit around the moon, like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but they look at it from afar. This is going to be our first chance to go back and really make those measurements that really touch the surface and see what's really there. 하지만 발사 7시간 만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9일 페레그린을 개발한 S로보틱 측은 불행히도 달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진체의 연료 누출과 태양 방향으로 위치를 잡지 못한 점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S로보틱은 추정치로는 지금부터 약 40시간 뒤 추진체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가능한 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다음 발사 임무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낸다는 미국 계획은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비행사의 안전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Safety is our top priority. So what I want to tell you is we are adjusting our schedule to target. 이에 따라 나사는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도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단계 계획을 내년 9월로,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3단계 계획을 2026년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기종 여객기가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생긴 사고에 대해서 보잉 최고 경영자가 우리 실수라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브 켈훈 보잉 CEO는 현지 시간 9일 시애틀 인근 공장에서 전 사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켈훈 CEO는 모든 과정에서 100% 완전 투명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모든 항공기의 실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난 지 나흘 만에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자국 내 동일 기종 항공기 171대 운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호코리쿠 전력이 지난 1일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 이후 시카초에 위치한 시카 원자력발전소에 1에서 3m에 이르는 쓰나미가 여러 차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코리쿠 전력은 시카 원전의 수위와 파고를 측정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지진 발생 후 25분이 지난 오후 4시 35분쯤에는 1m의 쓰나미가, 1시간 반이 지난 오후 5시 45분에는 3m의 쓰나미가 시카 원전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쓰나미가 원전에 밀려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와 송신선의 여러 설비가 훼손된 것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호쿠리쿠 전력은 이번 장애에 의한 안전상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IT 전자박람회 CES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화두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은 기대감을 안고 첨단 기술의 미래를 경험하기 위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전시장 주변에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환호성과 함께 세계 최대의 IT 전자박람회 CES가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관람객들로 전시장 안은 금세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습니다. 첨단 기술을 한 발 앞서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에 관람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It's my second year, so excited to be here. This is the first day I get to be here on the first day, which is crazy because it's so much more high energy today. 특히 한국 기업들의 부스는 시작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며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가까운 미래의 기술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Oh my God, that's cool. That's hard to do. That's impossible, right? So you're talking about like the transparent TV type thing, right? The glass, yeah. That's impressive. I didn't think we were that far ahead, so that's really cool. 올해 CES의 핵심은 인공지능, AI. 모든 부스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제품과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업 총수들도 첫날부터 다른 기업의 전시를 분주히 둘러보며 산업계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올해 CES에는 엔데믹 이후 최대 규모인 13만 명이 방문해 눈앞으로 다가온 첨단 기술의 미래를 먼저 경험할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최근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소문나며 판매가 늘고 있는 글루타치온 식품 일부가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부쩍 판매가 많아진 글루타치온 식품. 그런데 글루타치온 식품 일부가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이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 유통 중인 20개 필름형 제품을 조사했더니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는 광고 수치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식품에는 글루타치온 성분과 다른 성분이 섞인 효모 추출물 함량을 표기했는데 마치 모두 글루타치온인 것처럼 부풀려 표기한 겁니다. 효모 추출물 함량을 표시해 놓은 것을 글루타치온 함량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루타치온 자체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 등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됩니다. 반면 글루타치온 식품은 명백히 일반 식품인데 마치 건강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광고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사한 100개 제품 가운데 59개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확인됐습니다. 피로회복제와 피부 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든 경우가 가장 많았고 피부 미백 등의 문구를 넣어 거짓 과장 광고를 하거나 여드름 케어 등 확인되지 않은 질병 치료 광고도 있었습니다. 일반 식품은 당연히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기능식품들은 식약처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아서 그때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자체의 효능과 식품의 기능을 혼동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식약처의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마약 거래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처음 지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 신고자 3명에게 모두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와 밀반입, 불법 유통 시도 등 마약 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신고로 10kg이 넘는 마약이 경찰에 압수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의 공익 기여도 등을 판단해 이들 3명에게 각각 5,300만 원과 3천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 이후 마약 관련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권이 낸 통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 32명으로 4년 만에 32.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료비 역시 2018년 3,300억 원에서 지난해 5,300억 원으로 늘어나 4년 만에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우울증 환자는 67만 4천여 명으로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19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 태안 주택가 차 안에서 부부와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 딸도 숨진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부모가 목숨을 끊으면서 자녀를 살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살해 연구나 인식 개선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시골 주택 앞에 검정 SUV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위가 주웠었길래 쳐다보니까는 차가 오던거려. 그래서 그냥 올라가 봤죠. 자식같이 그렇게 보다가 그랬다 소리 들으니까 그냥.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부부가 각각 노트에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딸이 아파해서 힘들다는 내용도 담겨 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병을 앓고 있던 딸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부부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나 어느 한쪽이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숨진 자녀의 수가 지난 2019년 9명에서 3년 만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사례 분석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 분석이 다 이루어지고 이 위험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가해자가 함께 숨진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일반적인 사망 사건들과는 달리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크게 떨어져 50%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한 10대들은 47.9%로 1년 전보다 4.7%포인트 줄었습니다. 연령별 참여율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로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2.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규칙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와 등산, 보디빌딩 순이었습니다.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우리가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개나 고양이를 떠올리는데요. 네.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동물이 토끼입니다. 최근에는 이 토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토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사진도 나가고 있지만 토끼는 굉장히 귀엽고 또 순해 보이는 동물이라서 사랑받고 있는 동물인데 이런 토끼 좀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적합할까요?
네, 토끼는 실제로 주인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또 애교도 많은 편이어서 반려동물로는 뭐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온순해 보이는 외모에 비해서는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인데요. 경계심이 많고 겁도 많아서 친해지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이 토끼는 대부분이 깨끗한 동물이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털이 많이 빠지고요. 또 어떤 물건이든 갉아먹는 습성이 있어서 반려동물로 키울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예. 특히 이 토끼는 집에만 갇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햇볕을 쬐게 해줘야 하고 또 이 풀밭에서 좀 뛰어놀 수 있도록 야외 활동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좀 키우시기 전에 이런 특성을 좀 잘 알고 반려동물로 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토끼는 조금 더 작고 또 귀도 짧은 편인데 야생에 사는 토끼는 생김새가 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토끼는 크게 굴토끼류와 메토끼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로 레빗이라고 하면 네. 이 굴토끼를 말하는 거고 산토끼는 헤어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산토끼, 야생토끼로 알고 있는 메토끼는 이 굴토끼보다는 덩치가 크고 귀도 훨씬 더 긴 편인데 새끼를 낳을 때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굴토끼는 이름 그대로 이 굴을 판 뒤에 어미가 자신의 털을 뽑아서 거기다 깔고요. 거기다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가 털이 없고 눈도 뜨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 어미의 보살핌을 한동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토끼는 땅 위에 털을 닦아서 새끼를 낳게 되는데 갓 태어난 새끼도 금방 눈을 뜨게 되고요. 바로 뜀박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종류의 토끼는 유전적으로도 다르다고 하는데 염색체 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배도 불가능한 종이라고 합니다. 네,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염색체 수까지 다르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로 좀 키우고 있는 토끼들은 굴토끼에 가까운 걸까요? 네,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토끼는 과거 유럽에서 살던 굴토끼 종을 가축화한 건데 이 굴토끼가 산토끼보다 달리기가 느린 데다가 또 이 멀리 도망가기보다는 가까운 굴에 숨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쉽게 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산토끼는 시속 70km까지 달릴 수가 있어서 굴토끼보다도 2배 정도 빠르다고 하네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1900년대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토끼를 수입해서 사육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이 식량 정책의 목적으로 이 식용 토끼를 수입을 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 이 반려동물용 토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이 토끼들은 대부분 품종 개량이 이뤄진 건데요. 여러 품종을 섞어서 만든 49종 정도가 공식적인 종으로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흰 털에 빨간 눈을 가진 그런 토끼는 별도의 종이 아니고 알비노, 그러니까 색소 결핍증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개체인데 야생에서는 사실 살아남기 힘들어서 잘 찾아보기가 네. 힘들지만 집토끼로는 길들여지면서 대표적인 반려동물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특히 토끼가 굉장히 영리한 동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동화나 뭐 예전의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좀 지혜를 꾀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토끼가 영리하고 또 똑똑한 그런 지혜의 상징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토끼의 IQ가 50 정도로 이 호랑이라든가 말 같은 동물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동화에 나왔던 것처럼 거북이보다도 네. IQ가 높습니다. 또 이 토끼는 귀가 큰 만큼 작은 소리도 잘 듣는 편인데 사람보다 2배 정도 소리에 예민하고요. 눈 같은 경우도 시야각이 사람보다 넓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또 이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토끼의 눈은 어두운 곳에서 사람보다 8배나 더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토끼하면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토끼하면 지혜도 지혜지만 번식력이 좀 뛰어나서 다산의 상징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 토끼는 임신 기간이 1달 정도로 아주 짧은 편이고 한 번에 보통 5-6마리, 뭐 많게는 10마리 이상까지도 새끼를 낳습니다. 또 이 1년 내내 번식을 할 수 있고요. 또 네. 새끼를 낳은 뒤에 24시간 정도, 그러니까 다음 날에 바로 임신을 할 수 있어서 그만큼 이 번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년에 토끼 한 마리가 60마리 이상까지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천적이 많은 토끼한테는 이런 번식력 자체가 생존에 아주 필요한 네.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끼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이 새끼가 성체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끼의 번식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간혹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특정 지역에서 이 토끼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식물이라든가 식물 뿌리를 과도하게 먹어치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토양을 침식시켜서 생태계를 파괴해서 그런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 지혜의 상징이다, 다산의 상징이다 이런 게 그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생태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뭐 잘못 알거나 모르는 사실도 있는데 먼저 이 토끼 하면 뗄 수 없는 게 이 당근인데요. 네. 사실 토끼는 당근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끼의 주식은 기본적으로 마른 풀, 건초이고요. 그 외에는 뭐 과일 정도만 아주 조금씩 먹는데 당근에는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근 뿌리를 먹으면 당류를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토끼에게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반려동물로 토끼를 키우신다면 당근은 간식으로 아주 조금씩만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농장 같은 데 가면 토끼 간식 주는 곳 있잖아요. 네. 거기 당근이 생각해보니까 없었네요. 아, 그런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또 이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더 있는데 토끼가 이런 채소 말고도 자신의 변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토끼는 두 가지 형태로 배변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그랗고 딱딱한 네. 이 토끼똥 네네네. 과 있고 또 이것보다 조금 더 묽은 변이 있습니다. 이 딱딱한 변에는 버려지는 섬유질이 들어있지만 이 묽은 배설물에는 토끼가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런 영양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토끼의 경우는 이 풀을 먹으면 위를 지나서 소장을 통과한 다음에 맹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토끼의 맹장이 위 크기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미생물들이 섬유질을 분해를 해서 필요한 양분을 토끼에게 제공을 하는데 맹장에서 나온 붉은 배설물에는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든가 뭐 비타민, 단백질, 또 이 다양한 발효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먹지 않으면 토끼는 다시 이 영양분을 섭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을 먹는 습성 자체가 토끼의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또 청룡의 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음력으로는 토끼의 해라고도 하죠. 올해 좀 토끼처럼 지혜롭게 한 해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남극에 서식하는 겨울 각닭이가 북극과 북미 지역에서 기원한 외래종이란 점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2017년에서 2020년 세종기지 등 남극 5개 기지에 채집한 겨울 각닭이 생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기원지가 북극 스발바르와 폴란드, 캐나다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남극의 외래종 침입이 늘어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국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겨울 딱딱이는 남극 사우스 셔틀랜드 제도에서 약 15년에서 20년 전 처음 보고됐으며 세종과학기지 등 남극 킹조지 섬의 곳곳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서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영향으로 국내 지하수에도 변동이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일본 강진 이후 국내 관측정 3곳의 지하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경에서는 최대 107.1cm 달하는 지하수 소위 변동이 3시간 정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약 10cm의 지하수 수위 변화가 10시간 정도 지속했고 양구에서는 지하수 수위가 급격히 하강해 지하수 유출 가능성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가 핀란드 오울루대와 6G 이동통신 기술 선도를 위한 기술 교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2030년쯤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6G 기술과 관련한 기술 협력과 교류회,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트리는 6G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해외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오울루대는 핀란드의 국책과제인 6G 플래그십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절반 이상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연령대 중에서도 가장 낮은데요. 열심히 뛰어놀아야 하는 시기인 10대. 앉아서 하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챙기는 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